이번 시간은 한국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소득을 조사할 때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조사와 같은 서베이 자료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득이 누락되거나 가소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조사의 경우는 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얻을 수 있지만 예컨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자료는 국세청이 과세한 개인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반면 면세자들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각 자료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이용 자료로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과세 자료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소득 분배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계조사로서 먼저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피조사 가구가 매월 얼마의 소득을 얻고 소비하였는지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분기 및 연간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분배 지표는 오랫동안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림 5-9는 이 조사에 의거해서 작성된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지니계수란 0과 1 사이의 값인데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음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긴 계열은 것은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된 것입니다. 빨간색 실선의 시장소득이 나와 있고 보라색 파선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시장소득이라 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의 합계인데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 가처분 소득이란 이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인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을 더하고 공적 이전 지출인 경상조세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부담금을 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소득 재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통계청은 현재 1990년 이후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1982년에서 89년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그 전에 공개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를 소급 연장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을 2003년에 비농가 2인 가구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1인 가구와 농어가를 추가하여 전국의 모든 가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분배 지표는 2006년 이후로 계열이 짧습니다. 그림 5-9에서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초록색 표시의 연한 민트 초록색과 연한 민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술한 도시 2인 가구의 지니계수와 비교해 보면 지니계수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1인 가구나 농어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들이 추가되면서 불평등이 커졌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이 결과는 얼마나 실태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를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0은 먼저 2010년도에 납세자의 소득 구간별로 인원수를 구하고 그 소득 구간에 맞추어 같은 해 가계동향조사로 파악된 소득자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소득세 자료는 상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낮은 구간으로 가면 과세 미달로 빠진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 그래프는 최상층의 인원수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Y축을 인원수를 통상의 눈금이 아니라 로그 눈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Y축이 한 칸 높아지면 인원수가 10배씩
커지게 됩니다. 소득 구간의 단위는 100만 원인데 예컨대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의 경우는 5억 3,600만 원 이상이고 가장 낮은 구간은 2,100만 원 이하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득이 5,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일 때 구간에서 두 자리 인원수가 근접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득이 그보다 더 높아지면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인원수와의 괴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구간의 소득세 자료에서는 19만 5천 명이 파악되었지만 가계조사 자료에서는 4만 6천 명이 파악된 데 불과합니다.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소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상위로 갈수록 소득의 누락과 과소신고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0년 경우를 예시하였지만 다른 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소득의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은 소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악한 사업소득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소보고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입니다. 2010년에 가계조사로 파악된 금융소득은 국세청이나 국민계정으로 파악되는 전체 금융소득 50조 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지난달에 자신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물으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얼마간의 예금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이자나 배당 소득이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금융소득이 0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그림 5-10에서 최상층 소득의 누락과 가소신고는 금융소득의 누락과 가소신고에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남년, 김종일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소득의 누락과 가소보고를 보정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종래 OECD 국가의 중간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불평등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졌고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2011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계동향조사처럼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4월 초에 지난해의 소득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렇게 조사된 소득이나 비소비 지출인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누락이나 가소 신고된 것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조사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소득분배 지표를 2016년 이후에는 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 5-9를 보면 세모 표식으로 나타내 있는 진위계수가 그 결과입니다. 예컨대 2016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시장소 진위계수와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 진위계수가 각각 0.353가 0.303, 0.353가 0.303이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402와 0.355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진위계수가 2017년 이후는 중단된 것으로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림 5-11은 2016년에 보정된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를 OECD 국가와 비교한 것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장소득 진위계수를, 막대 그래프는 처분 가능 소득의 진위계수를 각각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보정되기 전에 가계 동향조사에 의거한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개수를 보면 이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보정된 진위 개수로서는 불평등이 높은 순으로 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진위 개수로 보면 한국은 0.4 정도, 시장소득 0.4 정도인데 비해 스위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OECD 국가의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더 많이 일찍 진행되었기 때문에 은퇴한 인구의 비중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처분 가능 소득은 있지만 시장 소득을 보면 소득이 제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시장 소득 진위 개수가 0.5 전후로에 달해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시장 소득 진위 개수와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개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재분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두 진위 개수의 차이가 작아서 소득 재분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복지 지출이 낮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은퇴자 중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용돈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5-12은 2016년을 비교한 것인데 그림 5-9를 보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시장 소득 진위 개수가 횡보하고 있는 반면 처분 가능 진위 개수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전반에 출생했던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그들보다 한 세대 위의 고령자들은 점차 사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은퇴자 중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비중이 현재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 시장 소득 진위 개수는 높아지고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는 낮아지는 이와 같은 추세를 앞으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를 이용한 임금 소득의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의 임금 구조 실태 조사를 이용하는데 1968년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로 시작했고 2008년에 이후에는 고용 형태별 임금 조사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1980년 이후에 마이크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1999년 이후에는 5인 이상입니다만, 그러니까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임금 조사는 임시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자영업자 등이 조사에서 빠진 전체 취업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개인과 사업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임금 함수를 추정하여 임금 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그림 5-12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그 분포를 진위 개수로 제시한 것입니다. 1980년부터 계열이 가장 긴 것은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1908년 이후는 고용 형태별 임금조사에 의거한 것인데 근로자 5인 이상 또는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외에
임시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들을 포함하니 진위계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진위계수가 한층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달라도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1980년 이후 진위계수의 추이를 보면 80년대 중엽을 1990년대 중엽을 바닥으로 해서 하락했다가 2009년까지 상승하여 U자형을 양상을 뚜렷이 보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2015년 이후 하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그림 5-9의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진위계수, 그 중에서도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 진위계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진위계수는 임금 위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가구원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눈 그렇게 해서 구한 균등화 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진위계수를 구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으로 직접 진위계수를 구한 아까 앞에 그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진위계수 추이에서 1990년대 중엽을 바닥으로 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인 것은 보인 것과 2009년 이후에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조사에서는 그림 5의 외환위기 직후에 진위계수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사업체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1990년대 중엽을 바닥으로 하는 U자형이 모두 나타났는데 가계조사에서는 80년대 초보다도 그러니까 2009년 쪽에 진위계수가 더 높았지만 지금 여기 사업체 조사에서는 반대로 나왔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상의 시간당 임금 격차의 추이를 규정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임금 격차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성별, 학력별, 근속연수별, 사업체 규모별 격차가 시기별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5-13은 지난 42년간에 걸친 성별 격차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조정되지 않은 성별 격차란 여자의 시간당 임금의 단순 평균이 남자에 비해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1980년도에는 그 격차가 마이너스 60%로 나왔는데 남자의 시간당 임금이 100이라면 여자는 그보다 60%가 낮은 40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별 격차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더 낮고 근속연수나 경력이 더 적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에서는 성별 격차 unadjusted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된 성별 격차, 즉 성별 격차 adjust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근로자의 인적 속성이나 사업체의 규모 등의 차이를 모두 통제한 시간당 임금의 순수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의 그러니까 식 5와 같이 식 5-1의 임금 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설명 변수인 로그 HW, 그러니까 로그 HW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구한 다음 로그 값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섹스는 여자의 경우는 1, 남자의 경우는 0이 되는 카테고리 변수이고 에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졸 이상의 학력의 경우는 0이고 다른 학력의 경우는 1이 되는 카테고리 변수. 그리고 테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0이고 그 이하는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1이 되는 카테고리 변수입니다. 고용된 사업체의 특성으로서는
E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가 0이고 다른 규모의 사업체는 각각 1이 되는 카테고리 변수가 됩니다. 이 외에 설명 변수를 X라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경력과 직종, 산업, 노조 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는 오차항을 말합니다. 식 5-1에서 P 설명 변수가 로그로 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추정한 개수값, 그러니까 베타 섹스, 이건 성별 격차입니다. 베타 섹스가 1980년에 마이너스 0.406으로 나온 것은 여자의 시간당 임금은 다른 모든 설명 변수가 남자하고 동일한 남자에 비해 40.6%가 낮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1980년 여자의 시간당 임금을 단순 평균한 것이 남자보다 60% 낮았으니까 양자의 차이인 19%는 예컨대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낮거나 경력이 짧은 등 다른 설명 변수들의 차이로 설명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1980년의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 40.6%가 그림 5-13의 성별 격차의 어저스티드가 됩니다. 이게 unadjusted인 거고, 그러한 차이를 통제하고 나니까 adjusted된 어떤 성별 격차가 좀 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조정되지 않은 임금 격차는 1980년에 60%에서 2021년에 29%로 줄었으며 조정된 성별 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에 41%에서 17%로 줄었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2000년까지는 빠르게 축소되다가 2000년대에서는 축소 추세가 다소 주춤한 후 다시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격차와 조정된 격차 간의 차이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근속연수나 경력이 낮고 학력이나 직종 또는 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5-14는 동일한 요령으로 앞에 식에서 베타 에듀, 즉 교육에서의 어떤 격차를 추정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위의 성별 격차와 달리 조정된 순수 격차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의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0년에 중졸 이하는 58%가 낮았고 고졸은 45%, 전문대졸은 27%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2021년에는 각각 18%, 15%, 12%로 축소되었습니다. 성별 격차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임금 격차에서도 지난 40년간 갈목할 만한 축소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80년에서 1990년대 중엽까지는 학력별 임금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든 반면 그 후 2000년대 중엽까지는 격차가 다소 확대되다가 그 후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림 5-15는 앞에 식에서 베타 테녀라고 하는 그 근속연수의 개수값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근속기간을 5개로 나누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 기간의 근속자들의 임금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그 추이를 보면 앞에 학력별 격차와는 달리 2000년대 말까지는 기복이 있지만 격차가 벌어지다가 그 후 축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근속기간별로 양상이 달라 특히 1년 이하의 근속자, 1년 미만의 근속자들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참고로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수를 추정해 보면 경력 간 임금 격차는 전체 기간에 걸쳐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에 1년 미만 경력자는 10년 경력자 대비로 40%의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에는 20%로 반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력은 연령과 밀접하므로 연령별 임금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로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림 5-16은 위와 같은 요령으로 그 식에서 베타의 그러니까 E 사이즈라는 그 개수값을 추정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시간당 임금은 사업체 규모별로 10인에서 29인, 30인에서 99인, 100인에서 299인, 300인에서 499인 이 순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각각 17%, 12%, 5%, 4%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가 바닥이라 할 수 있는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에는 각각 40%, 35%, 5%, 29%, 17%로 격차가 확대된 후 최근에는 다소 줄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80년에서 1993년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다가 줄어드는 조그만 U자형을 그렸고 1993년 이후에도 이는 더 큰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다가 근래에 줄기 시작하는 큰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조사 대상의 5인에서 10인 규모의 사업체가 추가되어 있는데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임금 격차가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됐다가 지금 그 다른 규모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U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별, 학력별, 근속 또는 경력 연수별, 사업체 규모별 격차의 추이를 종합해서 보면 1980년에서 90년대 중엽까지의 시간당 임금 격차의 축소는 주로 학력별, 성별, 경력별 격차의 축소에 주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꾸준히 늘어나 노동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성 또는 학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2000년대까지 임금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가 주도하였습니다.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도 이 시기에 확대되었고 1990년대 중엽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던 학력별 격차의 축소 추세가 다소 후퇴한 것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 상에서 살펴본 각 요소가 모두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임금을 단순 평균을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나오지만 앞에 식에서 포함된 다른 설명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순수 임금 격차는 미미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속 연수가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파기태는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불평등 요인을 분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를 1980년대 초에 존재했던 성이나 학력으로 단층화된 연공적 임금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엽 이후 임금 불평등의 확대는 과거의 불평등 구조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분절화된 다른 형태의 양극화 체제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총 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노동자 간 임금 격차에는 사업체의 특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그 차이가 누적된 것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의 확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지대를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길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90년대 이전에는 연공별, 학력별 임금격차를 전제로 해서 높은 학력을 얻고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를 포함해서 격차가 모두 축소되는 방향으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가계조사는 특히 최상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의 누락과 가소신고의 문제가 있고 사업체 조사도 임금 소득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과세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탈세된 경우가 있고 면세자들의 정보를 얻지 못하지만 상위 소득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앞의 두 자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원천 징수되고 그 결과가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이 거의 정확히 포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의 경우는 소득자의 신고에 의거하고 있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소보고의 유인이 높아 누락되거나 가소신고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용하면 예컨대 상위 1% 또는 10%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구간별로 예컨대 2016년은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에서부터 10억 원 이상까지를 15개 구간으로 나눈 통계표를 제시하고 각 구간의 소득자의 수와 그들의 소득 및 과세액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세된 소득자에 관한 정보뿐이므로 별도로 전체 소득자 수와 전체 소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소득의 경우는 국민소득인 GDP에서 가계로 귀속되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전체 소득자 수의 경우는 소득자 여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보통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이용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성인 인구를 소득이 높은 순으로 줄을 세운 다음 과세 자료에서 얻은 상위 1% 또는 10%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전체 소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 비중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세 자료는 개인별로 모든 소득을 통합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컨대 국세청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로 끝나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컨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과세자료로 개인별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림 5-17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위의 방법으로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근로소득이란 일용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 순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소득과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상위 소득자들은 여기에 포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을 신고한 경우가 있어 그만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자료가 중복될 수 있는데 2015년에 종합소득의 28%가 그러합니다. 그래프의 전체 소득이란
이러한 중복되는 부분을 뺀 소득을 말하며 소득 순으로 성인 인구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말합니다. 보통 소득 집중도를 말할 때는 이 전체 소득을 가리킵니다. 이에 의거하여 먼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구한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보면 60년대에는 5% 전후에서 70년대 중엽에 6%로까지 높아진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86년에서 94년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그 후 2010년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그 후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업체 조사에서 얻은 1980년대 이후의 시간당 임금 진입계수 추이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소득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말까지 5% 전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후 급속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12%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근로소득은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근로소득의 경우는 빠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합친 전체 소득의 집중도를 보면 1976년에서 85년에는 7%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중엽 이후에 급속히 상승하여 2011년에 12%에 달했고 그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최근에는 15%에 달했습니다. 비근로소득 중에서도 배당소득이 근래에 빠르게 늘어난 것이 소득 집중도를 높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에서 1994년에는 근로소득 데이터가 없어 전체 소득도 공백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소득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모두 빠르게 상승해서 전체 소득 집중도가 급등하였지만 그 후는 두 소득의 추이가 하락과 상승으로 갈라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프에서 해방 후를 대상으로 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였지만 해방 전으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34년 조선소득세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현재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제3종 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10년간에 걸쳐 소득세 통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소득 종류별로 분리과세가 시행되었다가 1975년에 다시 종합소득세로 이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림 5-17에서 75년 이전에 종합소득세 데이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해방 전에도 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국민계정 통계도 추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득 집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 자료를 이용하면 장기에 걸쳐 일관된 소득 분배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서베이 자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과세 자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8은 앞서 살펴본 한국의 전체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해방 전 추정 결과도 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입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17%에서 한 21%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소득, 지대 급여가 중심인데 지대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었고 금융소득은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의 공백이 길지만 해방 전과 해방 후에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주로 해방 직후에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방 전에 한국의 높은 불평등 수준은 식민지기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일본 식민자들은 자본과 기술 면에서 한국인보다 현격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1930년대 주식회사 자본금의 90% 정도는 일본인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임원은 주로 일본인이었습니다.
1940년에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한 일본인이 전체 경제의 9.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대지주가 많았습니다. 최상위 소득자로 갈수록 일본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은 모두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사업체는 해방 후 미 군정의 관리 하에 놓였다가 한국 정부에 이양된 후 50년대에 걸쳐 민간에 분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본인 소유의 사업체는 자본이나 기술을 의존해왔던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과 체제 전환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전전에 일본인이 취득하였던 높은 소득이 그대로 한국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 내부의 소득 격차에서 중요한 것은 경지 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지 소유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 농민 간의 개혁 갈등은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지개혁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소작 최상층 소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주계급이 몰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 전에는 민족 간 또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였는데 해방으로 기존 체제가 무너지고 불평등이 크게 완화된 상태에서 한국이 출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집중도의 수준과 추이를 미국, 일본, 프랑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 5-18에 따르면 각국의 소득 집중도가 전전에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후에 급격히 낮아진 후 7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대전기에 각국의 소득 집중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자산의 가치와 소득이 전시의 충격으로 급락하였고 급여 소득에서도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소득 집중도가 급속히 상승한 영미형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유럽, 일본 형의 어떤 국가의 분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전의 높은 불평등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 커다란 U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집중도는 1990년대까지는 유럽, 일본형 국가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근래에는 두 유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19는 근로소득에 한정한 상위 0.1%의 소득 집중도를 미국과 일본과 비교한 것입니다. 과세 자료에서 파악된 소득자는 전수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 0.1%와 같이 최상층으로의 소득 집중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 조사에서는 불가능한 과세 자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2.5% 정도의 수준에 있다가 전후 크게 하락한 다음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상승해서 전전의 수준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수준으로까지 상승하는 U자형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소득 집중도가 1% 전후의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일본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 집중도가 급속히 상승하여 점차 미국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990년대 중엽 이후 한국에서 근로소득으로 한정해서 보거나 또는 전체 소득으로 보더라도 최상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은 왜일까요? 앞의 사업체 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이 시기 불평등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최상층 소득의 동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 체계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경영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영미식의 지배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종래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기업 경영에서도 종래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확대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편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내용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첨단화됨에 따라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인 재벌에서는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인의 역할 분담이 나타났는데, 소유 경영자는 계열사 또는 사업부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대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CEO와 임원에게는 경영의 책임과 함께 파격적인 보상과 스톡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또는 계열사 또는 사업부 간의 경쟁을 통한 CEO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CEO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에서도 종래의 연공 방식 대신에 연봉제와 인센티브제와 같은 성과주의 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 5-19에서 본 근로소득자 상위 0.1%에 들어가는 자는 2010년에 16,971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CEO, 임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 0.1%의 소득 비중이 2%라고 하면 그것은 평균 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말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그 소득 비율이 10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말에는 40배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급등하였습니다. 파버스에 의거하여 미국의 상위 100대 CEO들의 평균 수입으로 더욱 좁혀서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로 보면 1970년 이후 30년간에 걸쳐 대략 100배에서 100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근래에 13배로 약간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대조가 나타난 것에 관해서 모리구치와 사이즈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의 선발을 둘러싼 외부 노동시장의 발달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업의 경우는 경영자는 주로 경쟁적인 외부 노동시장에서 선발되어 특히 스타 경영자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범용적인 기술보다는 해당 기업에만 사용되는 기술을 중시하며 기업 경영진도 내부에서 승진한 자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경쟁적인 외부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와 같은 제도도 기업 내 임금 격차의 확대를 막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보수가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등해서 근래에는 20배가 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소득의 수준이나 증가 속도에서 일본과는 달라진 경로를 밟고 있으며 미국 쪽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전술한 성과주의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시스템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계열사 간의 경쟁을 통한 CEO 시장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CEO 시장의 범위와 그 보수 인센티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요인은 소득의 세율 구조가 특히 최상층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 세율의 추이를 보면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빠르게 상승하여 70%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35%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 38%로 올라 역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45%로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세 정책이 당시 세계적인 주류가 되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지만 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은 명목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경우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 3주차 재정에 관한 강의에서 감추어진 증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세 증세가 주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거기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고 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밀려 올라갈 상위 소득 구간이 없으므로 이러한 증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그동안 최고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온 효과를 모두 향유했지만 그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자들은 법정 세율의 인하 효과가 감춰진 증세 효과로 상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최상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던 시기에 누진 과세는 오히려 후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 계층이 늘어난 저축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수익을 수익으로 다시 소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의 5-17에서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고 거기에는 근로소득에서도 격차가 커졌지만 비근로소득에서 격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진 과세의 후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주요 선진국에 한정해서 비교했는데 그림 5-20은 개도국까지 확대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거기서 막대 그래프가 2010년대 중엽 각국의 상위 1%인 소득 집중도를 나타내는데 왼쪽에 가장 높은 브라질이 28%이고 오른쪽에 가장 낮은 네덜란드가 6%로 나와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12%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가계조사로 본 한국의 진위 개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그룹에 속한다는 점을 보였는데 세계 전체로 비교 대상을 넓히면 OECD 이외의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불평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0에서는 각국의 성인 1인당 소득을 오른쪽 눈금으로 만 달러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표식으로 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과 미국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낮고 소득이 낮은 나라의 불평등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소득과 낮은 불평등도가 양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